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도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좀 기침도 많이 하시고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거의 나았어요. 지난번에 찍을 때 너무 안 좋아갖고 주변에서 뭐 병든 거 아니냐 도대체 걱정을 하는 건지 죽기를 바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큰일 나셨습니다. 네. 하도 색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연구를 하다 보면 뭐 밤새는 일도 많고 또 답사도 다니면 또 바깥에 돌아다녀야 하니까 체력적으로 버거운 일도 뭐 있을 것 같다 싶은데 혹시 박사님만의 건강관리 비법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요즘에 보니까 안 좋은 건 골라서 다 하고 건강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건 골라서 다 하던데요. 오히려 그게 또 비법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 의학계의 통솔이 많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쨌든 뭐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저 박사님 포함해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또 연말까지 아픈 것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상남자들의 드라마죠. 이제 무인시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뭐 고려시대 무신정변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1170년 고려 의종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의종이 이제 문신과 무신들을 이끌고 이제 개경 근처에 보현원에 갔다가 무신들이 문신들을 대거 숙청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제 무신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종이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오병수바퀴, 그러니까 일종의 무술 시합 같은 거죠. 그렇죠. 무술 시합을 열게 된 건데요. 이 드라마에서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장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시죠. 네, 의종의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술을 저렇게 먹는지. 고행하라. 이렇게 황제 앞에서 이렇게 무술 시범을 보이는 행사는 국가적으로도 좀 중요한 좀 의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고려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문무차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고려 때만 해도 문무가 이렇게 구별이 정확히 안 됐고 무과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문신들도 다 싸웠어요. 네네. 뭐 윤관, 오연총, 여진정보를 가서 다 과거 장원 출신인데 이거 진짜로 했다고. 문신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무라는 것이 어떤 그룹화돼서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의 뭐 근위대장이다. 그리고 계속 이제 무직만 한다. 전문 무관이다. 뭐 나는 예를 들어 문관이다 하더라도 그런 직의 차이지. 이 사람들도 다 이거 하고 무술 연습하고 좀 그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옛날 고대나 로마 보면 문무가 별 구분 없잖아. 다 장교 갔다가 로마 애들 보면 뭐 다 장교로 갔다가 법무관 냈다가 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만 해도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문무차별이라는 게 그 직에 의한 차이일 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이지 나는 이거 무술 안 해. 나는 펜 때만 돌린 사람. 이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항상 이런 게 섞여 있었어요. 플라토도 레슬링 선수였고. 아, 그래요? 예, 그 거의 뭐 챔피언급이었다는데. 그리고 그리고 로마의 김나지움 같은 건 다 체육 같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힘이 있어야 지배를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술 경연대회가 항상 있었어요. 그럼 여기 드라마에서 묘사된 건 병사들, 군인들만 이렇게 무술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문신들도 저기 나가서 그렇죠. 자기 이렇게 힘쓰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아니 척준경도 원래 석이었잖아. 설이. 그리고 최충원도 원래 그 무장집안 당대 최고수예요. 나중에 나오는 최충원도. 전쟁 나가서 돌격대장 하는 양반이라고. 근데도 원래는 그런 행정직, 그러니까 고위직은 아닌데 사무행정직, 조선으로 말하면 뭐 칠품관 이런 서리 이런 직을 같이 했어요. 글 쓰다가 이렇게 발차기 한번 보여주고 정권 지르기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나 솔직히 말하는데 저 때가 저런 시대여서 항상 이거 보여주는데
그랬을까. 아마 레슬링이나 유도하는 분들이 이런 말들은 좋아하겠을 것 같지만 저기 일본 검도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쟁이 없어진다. 펜싱 이런 게 다 사실은 실전하고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정교 없지. 저렇게 정교하게 막 이런 거 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레슬링에 가깝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뭐 일종의 훈련 개념으로 하던 거니까 조금 체계화된 그 어떤 동작 같은 것들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겠죠.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럼요. 이런 이제 사극에서 항상 나오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 부하들끼리 1대1 겨루기 하는 그렇죠. 장면들 1대1 이제 겨루기. 황제 앞에서. 예. 주로 이게 주먹과 발차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사님 생각으로는 오히려 레슬링에 가까웠을 것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씨름이나 레슬링 같은 전투 기술이 실전에서도 훨씬 더 유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들 갑옷 입고 싸우니까 황제 앞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출중한 솜씨로다. 누가 저자를 이길 자가 없겠는가? 폐하, 대장군 이송이 적격일 줄 아옵니다. 당시 이제 이송 한뢰 고려시대 문관인 오. 한뢰가 장졸의 얘기합니다. 겨루미라. 그가 참 장군 볼만하네. 이소은과 저 수박 잘하는 부하가 대장군 이송은 한번 나서서 이제 겨루기를 저자와 했으면 겨루도록 좋겠다. 하라. 하오나 폐하, 신은 대장군, 저자를 이겨 짐의 흥을 돋구도록 하라. 당시 대장군 이소은이 나이가 60대였다고 하죠. 명 받들겠사옵니다. 이번에 타이슨 깨지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또 그거 생각나네. 나도 저게 좀 불가사의하긴 해요. 이때 일화가 이제 이소은이 이제 60대인데 그 이제 젊은 이제 병사와 이제 싸웠다는 게 실제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죠. 대장군 이소은이 그래서 더더욱이 저렇게 발차고 붕붕 나르는 거 아니고 네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씨름 같은 거면 약간 체급 경기 같은 거라서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씨름하는 분들이 이소은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체급이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씨름하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그게 얼마나 순발력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적당히 시범 보이는 거면 할 수 있잖아 사실. 뭐 이렇게 그렇죠. 어쩌면 당시에 이제 이소은이 힘 잘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장군 이렇게 정정하시니까 한번 그렇죠. 붙어 보시라 그럼 이런 앞에, 분위기가 그렇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해준 애가 적당히 끝냈어야 되는데 좀 명의욕이 넘쳤나 보지. 그리고 아무리 그 내가 지금 실전했지만 저 앞에서 실전처럼 하진 않을 거 아니고 실전하면 죽어요. 근데 이런 오병수바퀴 같은 행사에서 만약에 황제 앞에서 자신의 어떤 좀 그 뛰어난 무술 실력을 보여주면 발탁이 돼서 좀 신분 상승을 한다든지 관직을 얻는다든지 그런 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뭐 포상도 하고 뭐 씨름에 황소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런 거 할 때는 아마 어느 정도 룰은 있었을 거예요. 스포츠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아 진짜 팔다리 부러뜨리고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적당히 했을 텐데 그분이 좀 넘어져 줬으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장군 이소은과 이제 수박에 능한 이제 젊은 병사가 겨루는 장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차기는 안 됩니다. 다리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것 자체에 손을 주로 쓰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데 손을 치고받고도 했겠지만 뭐 레슬링도 지금 룰이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에야 뭐 씨름하면서 치기도 하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진짜 나이 들면 못해요. 그렇죠. 다리가 안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뼈 다칩니다. 그리고 큰일 납니다. 저 이소은이 이게 선전하지만 한 대 맞습니다. 오우! 저렇게 하면요, 저 나이 든 사람은 뼈 부러지면 그렇죠. 죽습니다. 뭐, 큰일 납니다. 뭐 정형외과 있어요. 뭐 한의원이 있어요. 뭐 바로 이거 들어 눕는 거죠. 진짜 말이야. 다시 한번 불진하는데 안 되죠. 나이는 못 속입니다. 이렇게 이소은 게 신나게 이제 두드려 맞습니다. 이건 좀 잔인했습니다. 근데 한례가 나서죠. 이소은이 도망가니까.
정색이 대장군이란 놈이 졸개 하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찌 뒷걸음질만 치느냐? 너 같은 놈이 어찌 황성폐하를 보위하고 대고려국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당시 한례가 나이가 한 30대 정도 됐다고 해요. 황성폐하의 성덕으로 태평성대가 지속되니 피게살만 쪄서 늙은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단 조롱하죠. 말이야. 대장군 이소웅을. 이랬지! 만도 못한다. 차라리 개처럼 기어라. 장군들이 술렁이죠. 어찌 감히 젊은 이제 문관이 신하들도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상장군 정중부의 모습이죠. 아니 잠깐 보셨는데 당시 한례는 이제 종 5품에 나이도 어리고 그 이송은 종 3품에 60대 나이도 이제 그때 당시에 60대면은 거의 이제 상당한 이제 나이였을 텐데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게 실제로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는 이 사극을 보면 사람들이 다 점잖잖아요. 네. 근데 안 점잖아. 그때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안 점잖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례가 있어가지고 네네. 왕 앞에서 행사를 하고 할 때는 이 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이렇게 인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거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석에서 술 파티하고 그럴 때는 술버릇도 나쁘고 말도 막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조선 시대는 진짜 유학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품행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네가 공부를 안 한 거다. 공부를 하면 뭐 하냐? 그게 녹아서 네가 행동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사석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사석이 아니잖아요. 황제 앞이 있는데. 파티잖아요. 사실 파티. 술 들어가. 파티 때는 허용해줘요. 제가 거친 말하는 거는 이제 의례, 조회, 예. 뭐 이런 어떤 관공서에서나 그렇고 그리고 고려 시대는 이처럼 유학이 이 정도까지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석에서 지금도 사석에서 무슨 짓 하는지 나도 한 몇 번 봤어. 그럼 당시는 이제 우병 수박히 열리고 또 이제 연회도 같이 하고 하니까 약간 이제 의종 그 황제 입장에서도 약간 야자 타임처럼 이거는 이미 풀어진 상태고요. 그래요? 그리고 다 술 먹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디나 싸가지 없는 놈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가만히 보면 의식처럼 드라마를 만들었잖아. 조금 약간 경건한 이러고 분위기처럼 했죠.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약간 친구들 놀듯이. 예, 이러고 앞에 나가서 야 이제 오늘 씨름 시합 한번 막 이렇게 하다가 저 이송이란 분도 술 취해갖고 그냥 나가서 야 오늘 나도 한번 그렇게? 붙자 이랬다가 훅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의종이 되게 관대하고 되게 좋은 상사였나 봐요. 거기 아니 고려 시대 때는. 파티 때는 항상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도 그 최고 그 상사가 약간 깐깐한 사람이면 이제 부하들이 잘 안 그러는데 그렇게 야 뭐 편하게 하자라고 풀어질 정도면 이미 뭐 보현원에 가서 노는 거고 파티하고 이미 파티인데 뭐 그러니까 파티의 영으로 하다가 네. 그 소크라테스의 향연을 봐도 저기 그렇게 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뭐 이러고 막. 소크라테스의 향연도 보면 더 이상 취해서 그 다음에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럼 약간 대장군 이소웅도 약간 웃기려고 그러니까 그냥 나서 웃기려고 했는데 일부러 그냥 할 김에 맞았을 수도 있다? 나도 소시적에 한번 했는데 걔가 어떻게 한번 잡아서 넘겼더니 얘가 또 이제 싸가지 없이 취해갖고 한마디 했겠지. 물론 그런 것들 기분 나쁘죠. 술자리에서 했다고 해도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게 저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왕이 있고 의식을 하는 데서 저렇게 싸가지 없어 집단으로 뭐 화나고 이런 구조라기보다는 술 먹고 난장 치다가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거지. 그리고 평소에 그게
평소에 그날 그 짓만 했겠어. 충분히 한뢰도 당시 분위기 보고 했던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평소에 원래 술 먹고 다 싸가지 없는 일 하던 놈이 했던 100가지 행동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날 이제 찍혔던 거지. 이 방송 안 보길 바라는데 제 후배 중에 술만 들어가면은 꼭 선배들을 가서 시비 걸고 나도 걔한테 한 대 맞은 적 있어요. 아, 이놈은 선배한테 와서 꼭 손찌검을 해. 우리 선배들이 많이 착해서 참았어요. 근데 저도 그때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렇게 툭 쳐, 뒤통수를. 근데 이 자식아 그거 아니야 임마. 그건 약간 선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선배들이 많이 참았어. 나도 그러고. 근데 걔는 눈치가 빨라갖고 이제 참다 저놈 안 되겠다. 버릇 좀 고쳐놓자 그러면 귀신같이 사라져. 한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후배 같은 애 아니었어. 원래 좀 잘 깝죽대는 친구. 걔가 군대 가서 선배들한테 고참들한테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서 인간 개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날 와서 선배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군대가 사람 됐습니다. 정말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된 줄 알았더니 그날 저녁에 나 툭 때리면서 짜시가 그날 한 얘기야. 사람은 안 변하는군요.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냥 우리 저렇게 보지 말고 우리도 그거 많이 겪었잖아. 어찌 보면 이게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 전에도 비슷한 일들은 이제 수도 없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무신 정권이라는 게 일종의 어때도 쿠데타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거죠. 걔들이 평소에도 그랬겠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무신들 중에 정변을 이제 주도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라고 이제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정중부, 이의방, 이고라는 사람들인데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는 정중부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정중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주도적인 인물은 아니고 진짜 주고했던 건 이고와 이의방이었죠. 근데 이제 무신들 중에서도 이 집안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종산품이야, 뭐 저 사람은 종호품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려 시대에는 조선처럼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고. 엄격하지 않았다는 게 문신과 무신의 구별? 풍계에 따른 어떤 의례 같은 것도 좀 그 정도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안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우리도 요즘도 그렇지만 보직이 계급보다 보직이란 말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안 이런 것도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이나 이거는 개인 기록은 좀 없지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이나 그러니까 중앙 정계에서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올라오거나 이제 뭐 호족 출신 뭐 그런 사람이고, 정중부는 그래도 좀 오랫동안 이런 중앙 정계 무신들을 출신 했던 중앙 정계에 있던 집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문신이라는 사람들은 집안 빼기도 좋은 사람들이지. 이제 그런 어떤 그룹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고려 때만 해도 아무래도 관직들이 세습이 많이 되는데 의종 때쯤 되다 보면은 벌써 고려 건국한 지가 꽤 됐으니까 100년, 200년 그렇죠. 이제 세습들이 되는 거죠. 공식 가문들도 있고. 보통 이렇게 되면 사무직, 행정직, 그다음에 이제 무관직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낮은 집들이 하게 되고, 정책 결정하고 이런 통치직 쪽으로 아무래도 집안 좋은 사람들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직 라인에서 집안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딱 아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군인 집안은 계속 군인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군인 집안에도 좀 밑에서 올라온 집하고 중앙에서 그래도 대대로 하는 집은 또 이거 레벨 차이가 크잖아요. 근위대장 쭉 하는 집안하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중대장, 소대장 하는 집안하고는 이제 집안 레벨 차이가 큰 거죠. 당시 이방 이고는 근위대에 속해 있었잖아요. 있기는 했지만 집안 레벨은 정중부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방과 이고가 주도를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지도자로 정중부를 이제 밀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정중부는 약간 후원 세력 같은 느낌? 후원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내 말은 딱 이제 칼 뽑고 나가는 이거 하고 대장으로 뽑아주는 거 좀 다르다는 거죠. 돌격대장, 주동 이거와 정중부도 뭐 아주 안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장은 이 사람으로 하자. 신망이 높으니까 그렇죠. 자기 어느 군인들 정도 사이에서 그런 게 있어야 그래서 하니까. 어떤 이제
정신적 지주 개념으로 이제 정중부가 있고 그러니까 행동 대장 느낌으로 그렇죠. 주동은 자기들이 했지만 대장님은 이분을 모시겠다. 로마도 보면은 근위 대장들이 쿠데타에서 자기가 황제 안 되잖아. 누구 모셔오거나 장군을 추대하거나 이러잖아. 정중부에겐 한 3년 전쯤에 또 수염 태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였죠?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머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좀 싸가지가 없거나 술 먹으면 싸가지가 없어지거나 뭐 그런 박사님 거였던 후배 것 같아. 같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난 걔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어. 대대로 있는 우리.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근데 그 김돈중은 나중에 보면 머리가 좋더라고요. 머리는 좋은데 눈치 빠르고 그러는데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염 태웠다 이러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무신들이 쿠데타하고 지난 일을 막 읊어대니까 그런 건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 그 3년 전 갖고 앙심 품었다면 그것도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 아니야. 뭘 그걸 갖고 3년 동안 품고 있다가 쿠데타를 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누적시켜 온 거죠. 아까 저는 그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중부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그 후배 중에 이방 이고라는 조금 이제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약간 좀 조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기록이 워낙 적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무신 정권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신 정권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게 쿠데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래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 평소에 그것만 있었겠어. 오만 모욕을 당했어. 근데 화가 나서 뭐 불을 질렀다거나 복수를 했다거나 이러는 경우하고 근위 사단을 이끌고 쿠데타를 한다.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분노가 있어. 네. 근데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때는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신들의 이건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또는 고려의 중앙정부라든가 사회계층이 어떤 근본적인 그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떤 작은 계기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계기를 보는데 계기를 보지 말고 왜 그 분노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전에 고려 거란 전쟁 다뤘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뭐 현종 얘기 많이 했지만 그 현종이 이제 그 여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100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지도층의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 시점 아니었을까? 그것도 사실 뭐 지도층이 타락한다는 거는 어디까지인지는 참 설명하기가 그런데 우리 저 거란 여요 전쟁 할 때도 그 유명한 그 무신 정권 비슷한 게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무신들 토지를 뺏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나면 두 가지 변화가 항상 생겨요. 일단 무장, 군대가 힘이 세져요. 그럼 뭐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나폴레옹도 그렇게 되니까 등장했던 거고. 근데 군대가 힘이 세진다는 건 단순히 군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를 키우려다 보면은 양반이라든가 고급 귀족 관료층 중에서 싸움 잘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중하급 이런 신분층이라든가 장교들이 이제 대거 국가의 어떤 체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런 애들 중에 싸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몽고 전란 때도 보면 지방 향리들 출신들이 다 전공 세워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항상 신분 상승의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군대는 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중하급 지방, 특히 지방 세력들이 올라오면은 이들이 어떤 새로운 관료직을 받고 무장층을 형성하면서 국가의 관료 체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고려라는 게 원래 처음 세울 때는 고려도 사실 군사 쿠데타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신이라든가 어떤 특히 무장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세습직이 이렇게 되는데 이 세습을 하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관직을 양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밑에가 이제 중하층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뭐 과거가 있다고 그래도 조선시대 같은 그런 과거 시대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이런 뭐랄까 지방 사대부들이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내가 이제 관료가 돼야지 이런 건 조선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이 무신 정권을 받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문관 쪽으로 돌린 거지, 과거를 통해서.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니까 대부분이 이제 무신 같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뭐 성을 쌓거나 뭐 지방민들을 데려와서 뭐 용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국경 수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중하층, 장교층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평화가 이어지던 시기였으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큰 전쟁이 있거나 하면은 이게 한번 물갈이가 되는 또 계기가 되는데 평화가 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그 어떤 열망은 있는데 결국 그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중하층 계층이 쌓이고 또 불만은 좀 누적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난 정말 이건 말하고 싶은데 김돈중이 수염 태웠다. 한래가 대장군한테 그랬다. 근데 솔직히 말하겠는데 무장이 무장 더 많이 팼을걸. 그렇죠. 나 한번 정말 고려시대 장군 병사들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더 많이 맞았냐고. 근데 원래 군에서는 조금 기강 잡기 차원에서라도 옛날엔 진짜 많이 팼죠. 옛날에 다 매로 다스렸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면 병사들이 장교를 때려잡든지 그래야 됐어. 오히려 문신들한테 가서 쟤들 좀 없애주세요 이랬을 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건은 나중에 다 하나의 그 핑계고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계층들이 이게 무장층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사화가 생기잖아요. 사화가 왜 생겨요? 훈구 세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앙정계를 장악했던 원래 그룹들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도 보고 하니까 밑에서 이제 성장한 애들이 오니까 위하고 아래에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특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밑에 애들은 우리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데 일도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승진 안 시켜줘? 이래서 밑에 있던 이제 지방 사림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앙에서도 분화가 돼서 윗거를 못 가는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위하고 이제 물리적 충돌하는 게 사화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고려시대는 무관들이 했단 말이야. 지방의 실력자들. 행정도 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군인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이 이걸 싹 나눠가지고 문무겸비라는 걸 없애버렸다고. 지방의 사족이고 뭐고 다 공부해. 그러니까 사화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이게 무신정권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이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나는 이제 승진할 법한데 승진 안 시켜주니까 이제 불만을 가졌던 그런 것이고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래나 김돈중이 수염을 태운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회가 이미 상당히 분화되었고 아랫사람들의 불만이 쌓였고 막혔어. 댐은 물이 고이면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배층들이 판단을 못한 거죠. 그거는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대로 무능해졌고 나태해졌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 대를 이어서 하다 보면 그런 위험 징후군을 잘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이쪽도 수가 많아지니까 쟤네들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 자기들도 관직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저쪽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 변화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품은 이제 이방 이고가 쿠데타를 결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장면 보도록 하죠. 무슨 일이냐? 황실을 기망하고 이고입니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고현원에 난신들을 들어가려는 척살하는 문신들을 붙잡고 황명시다. 뭐라? 너희들 척살하겠다 이야기하죠. 베어버립니다. 요절을 내라. 우리나라 들어가면 꼭 저렇게 설교를 해. 뭔 아시야? 그냥 문관을 죽여라. 우리가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한 거지 뭘. 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제 황제를 또 지키던 부대와 대치를 하게 되죠. 그 당시 이 반란을 주도했던 이제 부대가 결룡군, 순검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이 이방 이고도 결룡 행수 일종의 부대장이죠. 이게 어떤 부대입니까? 이제 결룡군. 결룡이 이름 부대 뒤에 용자가 들어가잖아. 용. 지금 청와대 경호실보다는 범위가 크죠. 그래서 뭐 대궐과 왕을 지키는 근위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궁
동궁 견룡이 또 따로 있고 왕 견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견룡 안에서도 왕 친위 부대는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부대를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는 그 견제할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지배층들이 쿠데타를 당하는 거는 지들이 관리가 안 됐다는 거야. 자기 딴에는 예를 들면 뭐 고려 때는 지역 감정이 더 셌으니까 예를 들면 뭐 황해도 출신하고 남부 다 장교를 했다. 쟤네들 맨날 싸우니까 화합 안 하겠지. 근데 지네가 더 못되게 군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합을 안 한다고 해도 그 떡이 크면 화합하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비밀이 유지된다는 건 이미 무신들 사이에 어떤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의 아이덴티티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계층 간의 거대한 장벽이 생겨버리면 어떤 계급적 집단적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확연해지면 이들이 하나가 돼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게 그러니까 귀족이 한 2, 3대쯤 되면 네. 세상 물정을 모르더라고. 그럼 그 이방 이고를 따르던 세력들은 어떤 특정 지역 출신들이었다라기보다는 어떤 돈과 권력으로 좀 결탁된 그 나중에 거사가 성공했을 때 나눠 먹기에 어느 정도 합의한 그런 약간 탐욕스러운 무리? 요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그 군대라는 게 전 근대의 군대들은 전부 다 지연이나 인연으로 모아요. 이게 싸움은 잘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나 뭐 다른 나라도 현대 군대는 마찬가지지만 어떤 동네들이 친구들끼리 같이 들어갔어. 네. 우리 같은 부대에 있고 싶습니다. 절대 안 해주지. 다 따로 나누죠. 그건 일부러 나누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도 지역 단위 군대들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경상도 출신 애들이 모인 뭐 몇 사단, 호남 사람 모은 거 몇 사단, 아니면 뭐 대구 부산 애들 모은 몇 년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더 잘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싸우기도 잘하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쉬워지는 거죠. 하면 세력화는 네. 뭐 그리고 이게 장점은. 단지 동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때 군대가 지역 단위로 이제 여격 징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거제도에서 온다 그러면 거제도 병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서울 출신 중대장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지역 단위로 병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제도에서 할당된 병력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단위 부대가 통으로 다 지휘부가 오는 거예요. 지휘부까지. 그러니까 향리가 바로 동네 장교가 돼서 그 틈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이고 견룡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좀 뽑았으니까 예를 들면 뭐 경주, 상주, 뭐 나주 출신 이런 사람들이 견룡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소소한 지역 단위의 추천, 예. 뭐 특히 이건 엘리트 부대니까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고 기본적으로 일반 부대들은 다 그렇게 지역 단위로 편성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군대가 사적 인맥을 만드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견룡군, 순건군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지역 엘리트들도 뽑고 용사들도 추천하더라고요. 좀 지역 균형 성발처럼. 그런데 조금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군대라는 게 일반 부대들이 다 이렇게 기존 지역이나 인맥으로 그런 분위기라면 자기들도 알아서 인맥을 만드는 거지.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좀 사적 인맥으로 좀 똘똘 뭉친 군사 집단이었을 수는 있겠다. 벌써 이게 뭐 형님 아우 하는 수준이었을까요? 그 예를 들면 견룡군도 왜 예를 들면 1중대, 2중대 있다면 다 그렇게 형님 아우 하고 자기들이 뽑아오고 자기가 어디서 구해오고 사적 인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국지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 정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후로 무신 정권이 계속 쿠데타가 나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런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조선은 그래서 이걸 깨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 군대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런 거를 가장 빨리 깬 게 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해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싸우니까 그럼 도망을 못 가. 아니 같이 옆집 애들인데 도망갔으면 걔들이 고향에 와서 저놈 도망갔다. 그럼 끝나는 거야. 좀
중앙에서 컨트롤은 쉽지만 이제 군사력 자체는 좀 약해질 수 있는 단점은 있고. 세상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아니 이방이 약간 좀 몽둥이 같은 무기를 쓰는데 좀 약간 도깨비 왕마이 같은 거 쓰거든요. 원래 저 이방 이고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러니까 별로 높지 않은 가문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실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도깨비 왕망이로. 아니 천하장사 때 뭐 이렇게 치면 주먹에 벽을 뚫고 나가고 네. 치면 뭐 지붕이 흔들리고. 그렇죠. 저 이민이 이제 도끼를 쓰는데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영화에서 구성한 그 얘기 무지하게 했지만 이 갑옷 입고 싸우는데 칼 갖고 제대로 못 싸워요. 둔기 같은 걸 쓰죠. 둔기가 도끼 뭐 이런 게 최고야. 그러니까 뭐 그 목숨을 끊게 하진 않더라도 전투 불능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 사장 리처드 도끼 썼잖아. 그래서 그 도끼가 어떤 도끼인가 알아봤더니 우리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도끼가 아니고 그 금도끼 은도끼 할 때 나오는 그냥 그거야. 최고래. 플레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뭐나오? 어찌 황상폐하께서 계신 어전에 병장기들을 갖추고 들 수 있단 말이오? 발로 됐다. 소리죠. 깜짝 놀라는. 그대들은 짐을 호위하는 본분을 버리고 어찌 반역을 꾀한단 말인가? 침대 밑에 숨어있던 할례를 끄집어냅니다. 이 새끼 같은! 폐하! 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좀 손절하죠. 아우, 23년 전 드라마라 가감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예. 저게 벌써 23년 됐나. 그러면은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봤고, 당시 이제 무신정변을 기록한 이제 고려사절록 기록을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어가가 보현원 가까이에 이르자 이고가 이방과 대불어 먼저 왕의 명령이라 속이고 순건군을 모았다. 왕이 막 보현원 문에 들어가고 여러 신하들이 물러나려 하는데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를 문에서 손으로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문신들인가 봐요. 임종식 이복기는. 하여간 저 이고 이방이 이게 천하장사들이어가지고. 근데 아니 손으로 때려 죽였다고 하니까. 아니 뭐 저기 치면 기둥이 하고 벽을 뚫어대는데 뭐 한 방이면 해결할 수 있지. 그 좌승선 김돈중은 아까 그 김부식의 아들은 난이 일어날 것을 알고 거짓으로 취한 척하고 말에서 떨어져 도망쳤다. 김돈중은 몸을 피합니다. 한뢰는 친한 환관에게 의지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왕의 침상 아래 숨었다.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이제 침대 밑에 숨은 거죠. 왕이 크게 놀라 환관 왕광취로 하여금 그를 맞게 하니 정중부가 말하기를 한뢰가 아직 임금님 곁에 있으니 그를 내보내 배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바로 어전에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나 봐요. 일단은 좀 예의를 지켜서. 내시 배윤재가 들어와 아뢰었으나 한뢰가 왕의 옷을 잡고 나오지 않자 이고가 또 칼을 뽑고서 그를 위협하니 곧 나왔으므로 즉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진짜 그 드라마처럼 바로 끄집어내서 조금 이제 진하게 했죠. 진하게 했지만 죽인 거군요. 자, 지유 김석재가 이방에 말하기를 이고가 감히 어전에서 칼을 뽑았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이방이 눈을 부릅뜨고 그를 꾸짖으니 김석재는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승선, 이세통, 내시, 이당주, 어사 집단 김기신, 지후, 유익겸 등등등등 호종하던 문관 및 대소신료 한시 등이 모두 해를 입어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근데 이렇게까지 몰살할 필요까지는 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관직은 포화 상태에서 정권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차지하는 거니까 죽이고 차지하는 거죠. 빈자리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몰살시켰다는 거는 그럼 그 자리에 채울 인물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닐까요?
뭐 일단 너무 쿠데타 계획할 때 너무 자세하게 하면 들통나요. 뭐 제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위험이 있죠. 미리 다 해가지고 기자님은 내가 저기 경주시장 줄게. 나는 저 경상도 도지사 할래. 그러면 가서 꼰지를 가냐. 아니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무지성으로 다 죽이는 거 보고 저는 옛날이잖아. 그리고 이게 한 번 피를 뽑으면 칼에는 눈이 없다고.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려에 있는 모든 문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제 돌아가서는 적당히 수통하고 살려줄, 자기랑 우호관계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또 그래요. 그럼 일단 좀 본보기를 보여주기 일단은 위해서라도 그냥 여기서 예. 비우자.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도 문신들하고 협력을 하지. 결혼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권력을 장악해야 되니까 얘들이 돌아가서 뭐 군대를 자기 편 군대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 핵심부를 제거하고 핵심부를 차지해야 국가를 통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죽인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상황을 기록한 이제 기록을 읽어봤는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이때 당시 이제 무신정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군부 독재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때와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이야기를 약간 등치시켜서 같은 좀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인간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구석기 시대도 지금하고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든 사회 현상은 인간은 같아.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인간의 본성과 그 사회의 시스템하고 결합돼서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등치시켜서 비교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적용할 때는 과거의 인간의 본성과 과거의 시스템이 결합해서 벌어진 현상을 우리의 시스템에 조합해서 새로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등치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80학번인데 뭐 그 시절이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들 보면은 뭐 역사를 사학과 가려고 했었다. 또는 뭐 역사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 사석에서 만나면 저는 사학과 가고 싶어서 사학과 가서 무신정권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왜? 뭐 이 군부 독재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분노 때문에. 근데 역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은 드는 게 아까 어떤 그 이방 이고의 세력들 얘기를 하면서 약간 하나회랑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건 있어요. 네. 근데 그 비슷한 거를 너무 끄집어내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본 사람들이 저희 80년대까지만 해도 무신정권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었고 무신정권 연구한다 그러면은 탁 째리면서 너 왜? 이거 왜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적 시각으로 오히려 그때를 바라버리면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편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그때 역사에 대한 왜곡이 그렇죠. 조금 있을 수 있는. 왜곡이 되고 교훈도 왜곡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내 경험과 내가 봤던 사회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죠. 네. 그거는 우리가 현대를 통해서 배우는 걸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등치를 시켜버리니까 대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뭐 여기다 사례는 안 들겠지만 뭐 자기 시대에 어떤 문제가 막 있어. 그럼 이거를 갖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영감은 얻지만 구조적인 이제 전환을 거쳐야 되는데 화학 변화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변화로 바꿔버린다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고 뭐 무신정권 연구하다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이런 거 당하시는 분도 많았고 무신정권 얘기하면 또 이제 요즘 사회가 지금 전 세계가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든 뭐 참주제를 주장하든 간에 사람이 어떤 걸 이용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를 지향한다고 해서 B를 절대 악으로 몰아세워서 그걸 잘라버리면 오히려 나의 체제를 더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 시기가 약간 워낙 답답하고 네. 정치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싶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세가 다 이래요. 네. 그럴수록 쟤는 연구하면 안 돼. 쟤는 보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너 생각이 뭐야? 너 뭐 예를 들면 뭐 정중부가 이래서 야, 너 지금 누구 편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 이런 거 전쟁 이제 시사하잖아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를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보는 분들은 말 꺼낼 때부터 쟤 누구 편이야.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와요. 그다음 두 번째, 누구 편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을 왜곡해서 전달하느냐. 아니면 나는 이게 하지만 현상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입장이냐. 이걸 안 보고 일단 이 사람 뭐 좌냐 우냐 누구 편이냐. 1순위로 달려 댓글도 보면은.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아니 본인이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분의 문제니까. 왜 내가 저쪽 편이라고 우기냔 말이야. 그리고 당신 왜곡하는 거지. 참 이래서 무신정권도 이제 시작하면 또 이제 험난한 길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 정중부, 이고, 경대승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은 좀 큰 얘기 하다 보니까 틀이 길어졌는데 무인시대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제 큰 얘기는 다 했으니까 디테일로 가서 아, 좋습니다. 이방하고 이고가 누가 세냐 뭐 이거부터. 아, 좋아요, 좋아요. 좋다. 오늘 이제 무인시대를 봤지만 저희가 이제 무인시대 말고도 다른 KBS 사극 보면서 박사님과 재밌는 역사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